자, 오늘 자료 받으셨습니까? 오늘 자료 5번이 5번. 정답 3번으로 돼 있죠? 3번으로. 그죠? 3번 아닙니다. 고치세요. 2번이 2번. 2번. 정답 2번이. 오타야, 오타. 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오타. 풀이는 맞아요. 번호가 이제 오타가 나는 거죠. 네, 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담보 물건으로 들어갑니다. 416페이지. 자, 417페이지 보시면은 담보 물건의 특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성들. 자, 담보 물건의 특성이라고 하면 일단 부종성이 있습니다. 부종성. 피담보 채권과 담보 물건이 주종 관계를 이루고 있다. 부종성. 그리고 또 무슨 성이 있어요? 불가분성. 불가분성. 나누는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성격이 있어요? 물상대위. 네? 이게 바로 담보 물건의 성격들이에요. 물상대위까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일단 저당권은 추구표가 있기 때문에 부종성, 불가분성, 물상대위 다 인정됩니다. 다 인정이 되는데 유치권 같은 경우는 부종성과 불가분성은 인정이 되지만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죠. 맞나요? 예. 왜 뭐가 웃기세요? 에? 물상도 인정 안 된다. 뭐 이게 웃기십니까? 예. 자, 만약에 저당권이라면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갑이 소유하는 건물. 그리고 이 건물을 을이 저당을 잡고 있다면 자, 이때는 만약 이 건물이 멸실돼서 보험금이 나온다면 저당권자가 보험금 압류할 수 있죠. 압류해가지고 보험금 빼갈 수 있죠.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물상대위라 그래. 그거를 가치 변형. 물상대위. 예. 이렇게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저당권이라는 거는 쫓아가는 효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추급표라고 해요. 추급표. 쫓아간다. 건물이 부셔졌으니까 보험금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추구표죠. 추구표. 인정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건물이 경매가 되면 뭐가 나와요? 경락대금 나오잖아요. 경락대금. 저당권자는 경락대금도 쫓아가 못 쫓아가? 쫓아가요? 쫓아가죠. 이걸 뭐라 그래? 우선변제. 이걸 우선변제라 그러지. 맞나요? 우선변제권 있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물상대위든 우선변제든 다 추구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쫓아간다는 거죠. 비록 건물은 경매가 돼서 팔려버렸지만 나는 돈을 향해 가겠다는 거예요. 인정되는 거죠. 저당권에서는 인정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당권이 아니라 유치권이라면 상황이 달라져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이번에는 병이란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병이 유치권 행사 중이다. 자, 그렇다면 병이 이 건물을 유치하고 있다는 건 반드시 이 건물에 대해서 점유를 해야 됩니다. 점유가 유치권 생명줄이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건물이 부셔졌어요. 그럼 점유를 해 못해? 점유 못해요. 그러면 그럼 유치권 어떻게 돼요? 소멸이에요. 소멸. 아니 그래도 보험을 가입했을 수 있잖아. 보험을.
안타깝지만 유치권에는 추구표, 쫓아가는 효력이 없어서 추구표가 없기 때문에 이 보험금을 향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가, 즉 물상대위가 돼, 안 돼?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이 경매가 돼가지고 경락 대금이 나왔을 때 우선 변제 받아, 못 받아? 우선 변제 못 받아. 왜 못 받아? 추구표가 없어서. 그러니까 유치권자 딱 그것만 보는 거죠. 그것만. 뭐만 보는 거죠? 그 건물만 보는 거죠. 건물만. 이게 시야를 돌릴 수가 없어요. 이게 고개가 뭐 안 돌아가요. 유치권자가. 그죠?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이에요. 유치하니까. 단순하잖아요. 그것만 본다는 거죠. 그것만. 그죠? 단순하죠. 예. 뭔가 일을 처리할 때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거 했다가 좀 저것도 좀 빨리,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 빨리빨리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냥 딱 그것만 보는 거지, 그것만. 사실 제가 그래요. 한계가 끝이 나요. 또 다음 단계로 나가요. 안 끝나면 이제 단계가 안 나가는 거죠. 예, 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구표가 없다는 거죠. 추구표 없다. 자, 유치권입니다. 목차 잡겠습니다. 유치권. 그러니까 올 때마다 초긴장 상태라고요, 항상. 자, 유치권. 자, 첫 번째입니다. 유치권 특성. 자, 특성 먼저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유치권의 성립 요건. 자, 세 번째, 유치권자 권리. 자, 유치권자한테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죠, 의무도. 그죠? 권리, 의무. 마지막으로 이제 유치권의 소멸의 문제. 일단 유치권의 개념은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한 지가 그래도 거의 뭐 6개월 돼 가잖아요. 맞나요? 예. 예. 그 개념은 아시죠? 자, 조문 보세요. 418페이지에. 자, 418페이지에 자, 320조를 보게 되면은 1항에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질 때 그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주로 현실에서는 이제 공사비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공사비, 공사대금. 자, 갑이란 사람이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저 보세요, 난리잖아요, 난리. 자, 갑이 건물을, 자, 도급 계약을 통해서 수리를 맡긴 거지. 그러면 도급 계약을 해서 을이 갑한테 일을 받아서 수행을 하죠. 얘가 수급인입니다. 그러면 수급인 쪽에서 이제 공사를, 이 건물에다가 공사를 완료했으니까 을은 결국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됩니다. 공사비 채권. 자, 그리고 을의 공사비 채권 같은 경우는 갑 소유 건물에다가 비용을 투입하고 노력을 투입하고 시간을 투입했기 때문에 생긴 채권이죠.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물건과 공사비 채권, 요거하고 사이에서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결련성이라 그래, 결련성. 자, 그러면 물건과 채권 간의 결련성이 있었던 상태에서 갑이 공사비 줘, 안 줘? 공사비요. 유치권에 나오는 애들은 돈 주는 애들, 안 주는 애들? 안 줘요, 안 줘요. 다 안 주죠. 유치권은 다 그렇죠, 그죠? 공사비 안 줘요, 얘가. 그러면 갑이 공사비를 안 주게 되니까 을이 이 채권 변제기 도래한 이후에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공사비를 안 주니까 점유한 상태에서 목적물 인도를 거절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점유를 하고 목적물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를 담보물권 중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 개념은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유치권의 특성 첫 번째는 점유가 생명이라는 거죠. 점유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또한 존속 요건이기도 하다는 거죠.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점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존속하기 위해서도 점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어떻게 된다? 소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점유가 생명이죠, 생명.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치권에는 아까 제가 통유성 할 때 말씀드렸지만 추구표가 있어, 없어? 이게 없다고. 추구표가 없다. 자, 그래서 추구표가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물상대위. 맞습니다. 못 쫓아가요. 물상대위 안 돼요. 또 뭐도 안 돼요? 우선변제 못 봤지, 우선변제. 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특성 두 번째.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다. 약정 담보 물권이 아니라 이렇게 법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뭐 유치권 설정 계약을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됩니다. 계약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요건을 갖춰서 성립하는 거죠.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있고 물건과 채권 간의 결연성이 있을 때 그 목적물을 점유해서 주장하는 게 유치권일 뿐 당사자가 설정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의 특성. 자, 우선 변제 물상대위가 없고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준용되지 않고 여기 확인을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네요. 추가해 두세요. 특성 세 가지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파란색 2번에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부종성과 그리고 불가분성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통유성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부종성과 불가분성은 인정이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불가분성에서 밑에 단락에 지금 5번째 줄 따라서로 시작되는 부분 보이세요? 다세대 주택으로 시작되고 있는 요 단락. 네, 여기를 좀 설명을 하고 뒷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네. 자, 시험에 나왔던 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28회 때 기출됐었어요. 28회 때. 28회 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건물이 있었는데 자, 건물이 이렇게 있었고 자, 이 건물 101호, 101호 그리고 201호 이렇게 있었던 거죠. 자, 이 건물을 갑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갑 소유. 그리고 갑이 소유했던 이 건물에 대해서 을이 창호공사를 했어요. 창호공사. 공사를 해가지고 101호 공사비 1,000만 원. 201호 공사비 1,000만 원. 그럼 합의. 자, 창호 공사비 합이 지금 얼마다? 2,000만 원. 2,000만 원을 을이 당연히 받으셔야 되겠죠. 근데 2,000만 원 공사비 갑이 줘, 안 줘? 안 주죠. 안 주니까 이 을이 공사비 받을 때까지 목적물 뭐 해버린다? 점유, 인도, 거절, 유치권 행사하는 거죠. 근데 을이 여기
여기만 점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 2층을 다 점유한 게 아니라 1층만 점유를 했다고 1층. 상황 이해되세요? 그럼 1층만 점유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을이 행사하는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의 효력. 그러면 유치권의 효력은 비록 1층만 점유를 하고 있지만 1층에만 미치는 거예요. 건물 전부에 다 미치는 거예요. 건물 전부에 다 미치겠죠? 아니에요. 1층에만 미쳐요.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점유를 해야 된다고. 근데 어디만 점유하고 있다고? 그럼 유치권 효력은 어디에만 있다? 두 번째, 을이 열받아서 경매를 신청한다. 열받아서 경매 신청합니다. 경매를 신청할 때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 있다. 1층만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전부 다 경매 신청 되겠죠? 아니에요. 1층만 경매 신청합니다. 1층이 구분 소유 객체가 되기 때문에 1층만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전부가 아니라고요. 주의하시라고요. 28회. 28회 기출이에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돼요. 28회 기출.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을이 행사하는 유치권은, 을이 행사하는, 자, 1층에다가 행사를 하고 있는 을의 유치권은 1,000만 원 받을 때까지겠어요? 2,000만 원 받을 때까지겠어요? 2,000만 원입니다. 다 받을 때까지. 다 받을 때까지 유치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분성이라는 겁니다. 비록 을이 1층에다가만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을의 피담보 채권액이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러면 1,000만 원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냐? 그게 아니고 피담보 채권의 효력이 나누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을이 비록 1층만 유치권 행사를 하더라도 얼마 받을 때까지? 다 받을 때까지. 다 받을 때까지 유치라고요. 자, 첫째 줄 봅니다. 다세대주택 창호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 이게 을이겠죠? 채권 잔액을 받기 위해서 다세대주택 중에서 지금 한 세대 점유 유치권 행사입니다. 전부를 점유, 한 세대만 점유. 한 세대만 점유 지금. 그때 그 유치권은 한 세대에 대해서 시행한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서 시행한 채권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성립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은 1,000만 원 받을 때까지가 아니고 2,000만 원 다 받을 때까지 유치하는 거다. 자, 넘깁니다. 자, 420페이지로 옵니다. 자, 보시면 위쪽에 표가 나오죠. 유치권과 동시이행 항변의 차이점. 일단 이 둘은 공통점부터 보죠. 공통점. 표에서 지금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 뭐라고 돼 있어요? 기다리는 권리다.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해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해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 법원에서 상환급부 판결을 때린다는 공통점. 차이점, 유치권은 물권이다. 근데 동시이행 항변권은 물권이 아니에요. 그럼 뭐 채권입니까? 채권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 몰라도 돼요. 그것까지 몰라도 돼요. 물권이 아니라고. 그 점에서 유치권하고 다르다. 뭐 밑에 있는 2번, 3번, 4번은 보실 필요 없어요. 따로 안 봐도 됩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내려가죠.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자, 유치권 성립 요건은 몇 가지가 있죠? 성립 요건 몇 가지? 5가지가 있습니다. 성립 요건이 5가지가 있어. 자, 유치권 성립 요건이 5가지. 그죠? 자, 첫 번째 성립 요건은 타인의 물건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이어야 되는 건 무슨 물건은 안 된다는 거? 내 물건은 안 된다는 거지. 맞나요? 자, 그리고 물건에 관해서 채권이 생겨야죠. 이것이 바로 물건과 채권 간에 이루어지는 결련성이죠. 자, 그리고 채권이 변제기의 도래가 돼야 되고, 물건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죠. 마지막으로 유치권 성립을 배제시키는 특약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 5가지가 유치권 성립 요건이에요. 첫 번째 성립 요건, 타인의 물건일 것. 두 번째 성립 요건, 물건과 채권 간의 결련성이 있을 것. 자, 세 번째,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네 번째, 채권 변제기 도래할 것. 5번째,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사항은 들어가지 않을 것. 이 5가지가 성립 요건들입니다. 자, 한 개씩 뜯어서 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요건입니다. 421페이지. 자, 보시면 목적물이라고 돼 있고, 지금 현재 1번에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타인의 물건이어야 된다는 건 누구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거는 안 된다는 거지. 누구 건 안 된다고요? 자기 건 안 된다고요. 그죠? 예. 잠오시죠? 예. 네. 예. 예. 자, 그러면 갑이 을하고 도급 계약을 했습니다. 갑이 을하고 도급 계약을 했다. 자, 원래 도급 계약이라는 건 일정한 일의 완성을 의뢰하는 것이고, 자, 갑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갑이 땅을 갖고 있었어요. 요 땅에다가 건물 좀 짓자고, 선생님 건물 좀 지어주세요. 요렇게 일을 맡긴 거예요. 신축을 하겠습니다. 신축을. 그럼 을이 이제 갑으로부터 일을 받게 되는 수급인이죠. 수급인. 그럼 이제 을이 갑한테 공사 의뢰를 받아서 갑 땅에다가 건물을 짓겠죠. 자, 을이 건물 지었어요. 그럼 이 건물은 누구의 노력으로 지어진 건물이죠? 을의 노력으로 지어졌죠. 누구의 재료로 지어졌어요? 누구의 재료? 을의 재료로. 맞나요? 을의 노력과 을의 재료로. 그러면 누가 지은 건물? 을이 지은 건물이라는 거죠. 갑이 지은 건물? 아니, 을이 지은 건물. 따라서 이 건물은 을이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 소유다? 을 소유다. 그럼 여기서 갑이 공사비 줘, 안 줘? 공사비 줘, 안 줘? 안 주지. 공사비 안 주지. 당연히 안 주지. 그럼 을이 공사비를 못 받으니까, 야, 너 공사비 안 주냐? 나 유치한다, 그러면. 나 이 건물 유치한다. 유치권 행사.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죠? 지 거라서. 지 거라서 유치가 안 되는 거라고요. 판례 보세요. 자, 지금 밑에 양괄호 1번 보세요. 자기 소유 물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단락 첫째 줄. 건축업자인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출제로 완성한 독립된 건물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도급인에게 소유권 귀속하기로 한다는 그런 특약이 없었다면 수급인 자신의 소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도급인 거라고 수급인 거라고. 건물이 누구 거라고? 수급인 거라고, 수급인 거. 지 거라고. 그러니까 공사비를 못 받는다고 해서 이 건물을 유치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도급 계약을 하면서 이 건물을 신축하는 건 을이지만 이 건물의 소유권은 자, 이 건물의 소유권은 자, 도급인 갑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당사자가 특약을 따로 집어 넣으셨으면 이런 특약이 들어가 있었다면 비록 이 건물을 을이 신축했더라도 이 건물 누구 소유? 그럼 갑 소유죠. 그러면 갑이 공사비 안 줄 때 을은 유치권 행사가 돼 안 돼? 되죠. 특약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판례에서 말하는 건 그런 특약이 있었다고 없었다고? 아이, 그런 특약 없었다고. 그런 특약이 없었다면 수급인의 노력과 재료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 누구 소유다? 수급인 을의 소유라는 거죠. 유치 못한다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요건으로 갑니다. 422페이지. 자, 422페이지 오시면은 네모 2번에서 목적물에 관해서 채권이 발생할 것. 이게 바로 결련성입니다. 당연히 결련성이 있어야. 예? 결련성이 있어야 뭐가 성립한다? 유치권이 성립한다.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지. 그럼 반대로 결련성이 없어버리면, 결련성을 인정받지 못해버리면은 유치권은 성립한다, 성립 안 한다? 성립 안 한다는 거지. 그죠? 바로 그거잖아요. 자, 그럼 먼저 결련성이 인정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지난 과정에서도 봤었지만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비용 상환 청구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한다는 건 필요비나 유익비 청구하겠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목적물의 비용을 투입한 거죠. 맞나요? 예. 혹시 왜 잠 오는지 아세요? 더워서 그래요. 더워서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아니, 꼭 틀난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그냥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였어요.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예.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주무시니까 하는 말이죠, 제가. 그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공사비. 또 바로 또 틀어버리시네요. 또 무한하다. 자,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수리비. 공사비 채권, 수리비 채권. 이런 게 바로 결련성 인정. 예,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들이에요. 비용을 투입한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목적물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손해배상 채권. 이런 게 결련성 인정이에요. 결련성 인정.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난 1, 2월 과정에서 봤던 내용들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이 결련성이 부정되는 것들, 여기를 위주로 좀 정리를 해 나가자는 거죠. 자, 일단 목록부터 쓰겠습니다. 첫 번째 보증금, 그리고 권리금, 반환 채권, 결련성 부정. 자, 그리고 두 번째 매매 대금 채권. 예, 매매 대금 채권. 그죠? 결련성 부정이죠. 자, 세 번째 명의 신탁에서
계약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행사를 하게 되는 제공했던 자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것도 결련성이 부정돼요. 일단 요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부실법 할 때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난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난 기억 안 나는데요. 괜찮아요. 나중에 특별법 다시 들어갔을 때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오늘은 요 1번하고 2번을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책부터 잠깐 확인하죠. 일단 422페이지 밑에 쪽에 자, 지금 파란 색깔 2번에 결련성 인정되는 것들이 먼저 나오죠. 양괄호 1번은 공사비.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은 수리비. 양괄호 3번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손해배상 채권. 그리고 4번이 지금 비용상환 청구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련성이 다 인정이 되는 것들이라고요. 그리고 양괄호 4번 안에서 동그라미 2번이요. 임대인이 필요비를 줘야 되는데 필요비를 안 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지금 추가됐다는 거죠. 그럼 이 손해배상 청구권도 연장이죠. 필요비를 못 받아서 채권이 불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결련성 인정된다는 거예요. 필요비를 가지고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붙어 나간다고요? 네, 여기 혀가 꼬이죠. 뭐가 붙어 나간다고요? 손해배상 채권. 그럼 그것도 결련성 인정 부정? 인정이라는 거죠. 원래 제가 이렇게 혀가 꼬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예? 원래 혀가 안 꼬인다고 원래는. 제가 2분 살았네 이런 말 많이 듣고 살았어요. 2분 살았다 2분. 말은 뭐 잘하네 뭐 이러면서. 이 마스크 때문에 계속 이렇게 그런 거예요. 마스크 때문에. 원래는 안 그러는데. 그러면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자,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거지, 필요비를. 그러면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잖아요. 청구, 달라고 청구. 얘가 안 주는 거죠. 필요비 안 주는 거죠. 임대차 끝날 때까지 안 주는 거죠. 열받아가지고. 이 필요비를 피담보 채권으로 해가지고 뭐를 주장해버린다? 유치권 주장해버린다고요. 그럼 너 필요비 줄 때까지 난 계속 유치권 행사할 거야. 근데 여기서 을이 필요비를 계속해서 못 받다 보니까 이 기존 채권에서 손해배상 채권이 추가되고 있다고요. 필요비를 계속해서 안 준다는 건 갑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손해배상 채권이 불어난다고. 기존 필요비 채권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그럼 이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속에 포함돼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결련성이 인정된다고 부정된다고? 인정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집 판례에서 지금 첫째 쪽 오른쪽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본래 채권의 연장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보이세요? 예. 너무 상쾌해요. 에어컨 트니까 막 너무 살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전 에어컨 그 발명하신 분을 가장 존경해요. 그분 이름이 에어컨이에요. 아세요 혹시? 네, 알겠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자, 3번. 자, 결련성이 부정되는 거. 자, 결련성 부정은 제가 아까 칠판에서 쓴 것처럼 지금 표에서 오른쪽에 보증금, 권리금. 그리고 3번에 신탁자가 행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4번에 건축 자재. 5번에 매매대금 채권 보이죠? 4번하고 5번하고 둘 다 매매대금 채권이에요. 자, 그럼 한 개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던 거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을 했던 거지. 근데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다가 비용을 투입한 거예요.
유익비를 지출했다. 그럼 유익비는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 종료시. 종료되고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임대차가 결국 종료가 됐으니까 임대차 종료. 자, 우리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차 끝났으니까 보증금도 받아야 되죠. 이것도 받아야죠. 그러면 상가라고 한다면 야, 권리금도 받아야지. 권리금도. 이렇게 받을 돈이 많다는 거죠. 현재 임차인이. 자, 첫 번째 유익비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련성 인정 부정. 인정입니까? 유익비는 인정이죠. 결련성 인정이죠. 그러니까 갑이 유익비 안 주면 이 유익비 채권을 근거로 해가지고 을이 유치권 행사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 상가를 유치할게 내가 그러면 가능하다고 이거는 가능하다고. 근데 보증금 채권은요. 자, 보증금 채권은 을이 지금까지 갑과의 계약을 통해서 을이 빌렸었던 상가.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저 을이 빌렸었던 상가에다가 비용을 투입했기 때문에 을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거죠. 근데 보증금 같은 경우는 상가에다가 투입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에서 줬던 돈이에요. 임대차 계약에서 줬던 돈이죠. 그러니까 보증금 채권하고 상가라는 건물, 물건하고는 결련성이 인정돼, 결련성 부정돼. 이게 결련성 부정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결련성, 이거 안 되지. 따라서 결련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하겠다. 이거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고요. 자, 그럼 을이 권리금을 받으셔야 되는데 권리금은 통상적으로 누구한테 받는 거죠? 병한테 받는 거죠. 맞잖아요. 신규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주로 받습니다. 현실에서. 근데 얘가 권리금을 줘, 안 줘? 권리금을 안 준다고요. 그러면 병이 권리금 안 주니까 갑의 상가를 유치하겠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말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아, 네가 권리금은 이 양반아, 네가 병한테 못 받고 있잖아 지금. 근데 갑의 상가를 유치하겠다? 야, 그거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지. 그런 맥락에서 권리금도 결련성이 부정이 된다고. 그래서 유치권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결련성 부정되는 거 2형제가 있는데 2형제, 두 형제가 바로 보증금과 권리금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련성이 부정된다. 밑에 양괄호 1번과 2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자, 결련성이 부정되는 거 일단 보증금과 권리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매매대금 채권입니다. 매매대금 채권. 칠판 좀 닦고 설명드릴게요. 자, 을이 갑한테 도급 계약을 통해서 일을 의뢰받았어요. 의뢰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을은 갑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일을 했다. 그럼 이 건물을 수급인 을이 짓는 거죠. 을이 수급인 짓는 겁니다, 건물을. 근데 건축을 할 때는 건축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재를 병한테 사온 거예요. 병한테 자재를 사온다.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그럼 현재 누가 자재 매도인이죠? 지금 그림 이해되세요? 얘가 매도인이죠, 매도인. 맞나요? 얘가 이제 자재 사는 매수인.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건축 자재들을 매수해가지고 그 자재들 가지고 건물 짓는다고 지금. 그럼 건축 자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 건물 지을 때 필요한 거 뭐 많겠죠. 에? 뭐 시멘트도 필요하고, 에? 뭐 철근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겠고, 뭐 모래, 뭐 벽돌, 뭐 기타 등등 뭐 많겠죠. 여러 가지 건축에 필요한 이런 자재들을 병으로부터 을이 갖고 와가지고 건물 짓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을이 선생님 제가 이 자재값을 지금 당장은 결제 못하고요. 이 건물을 완성하고 나면 저 갑한테 제가 공사비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갑한테 공사비를 받고 나면 그때 제가 정산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예. 근데 공사비 줘 안 줘 얘가? 안 주지 또. 그럼 자재값을 줘 못 줘? 못 준다고요. 그럼 현재 채권자가 누구죠? 자재값. 야 그럼 네 저기 시멘트하고 다 내놔라 그러면. 모래 벽돌 다 내놔라. 그거 다 어디가 있어요? 그게 여기 있잖아 여기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병이 이 건물 옥상에 올라갔던 거예요. 뭐를 주장하려고? 유치권 행사를 하겠다고. 너 자재값 안 주면 나 이 건물 유치하겠다. 병의 채권은 건물에다가 뭔가 투입해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 매매 계약으로부터 생긴 겁니까? 매매 계약에서 생긴 채권이죠. 그러니까 이 채권은 매매 대금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매 대금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물인 건물하고의 결연성이 있는 거 없는 거? 결연성 없다고. 그럼 유치권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건축 자재 대금 채권도 결연성 부정,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때요?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리고 갑의 건물에 을이 전세 들어왔다. 전세권자가 건물에 들어와서 에어컨을 설치했다. 바로 에어컨부터 설치해야죠. 저도 이사 가면 에어컨부터 설치해요. 살 수가 없거든, 이게 없으면. 그죠? 살 수가 없지. 저 사실 재작년에 차를 한번 바꿨거든요. 차 왜 바꾼지 아세요? 에어컨이 고장나서. 진짜 그 이유 때문에 차 바꿨어요, 그때. 못 고치더라고요, 에어컨을. 자, 에어컨을 설치했고 에어컨이 건물에 안 합쳐졌으니까 부속물이지, 부속물. 그러면 일정하게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나서 이 부속물에 대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죠? 매수 청구. 그죠?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갑이 에어컨 값을 줘 안 줘? 에어컨 대금을 줘 안 줘? 안 줘요. 그래서 을이 뭐 하려고 해? 유치하려고 해요. 을이 뭐를 유치하려고 하죠? 건물을, 맞아, 건물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돼, 안 돼? 안 돼. 에어컨 값을 못 받았으니까 에어컨 위에 올라가야 돼, 건물을 유치해야 돼? 에어컨 위에 올라가야죠. 에어컨하고 건물하고 별개잖아. 별개 맞습니까? 별개지, 별개. 네가 못 받고 있는 건 에어컨 값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 근데 건물을 유치하겠다? 이것도 결연성 부정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면 이 에어컨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매도인 을, 매수인 갑, 으로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지죠? 매매가 만들어지죠. 맞나요? 그래서 이 매수 청구권을 형성권이라 그랬잖아요. 형성권. 기억나세요? 언제 했어요?
아까요. 아까 첫째 시간 했습니다. 그죠? 형성권, 매매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을이 갖게 되는 채권은 본질적으로 매매대금 채권이라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 돼, 안 돼? 그러니까 매매대금 채권이라는 건, 매매대금 채권이라는 거는 건축 자재대금 채권. 건축 자재대금 채권.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이 전부 다 본질적으로 매매대금 채권들이라고, 전부 다. 그러니까 유치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매매대금 채권, 건축 자재대금 채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따로 외우지 말고, 다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잘 생각해보면 본질적으로 전부 다 매매대금 채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결련성이 인정돼, 부정돼? 부정. 유치권 행사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양괄호 3번에서 지금은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을 말하고 있죠. 지금 424페이지 위쪽 단락을 잘 보시면요. 단락에서 자, 지금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건축 자재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 채권이 건물에 관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이 매매 대금 채권이라고. 그리고 밑에 심화 학습 박스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부속물 매수 청구.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매매 대금 채권들이죠.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결국엔 다 뭐라고요? 다? 본질적으로 다 이거라고, 다. 그죠? 동그라미 2번에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요거고요.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이것도 결련성 부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결련성과 관련된 것들 분류해서 살펴봤고요. 자, 밑에 쪽 네모 3번이 또 다음 요건이죠. 좀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